당신은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대낮에, 그것도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 안에서 한 고등학생이 목숨을 잃고 거의 하루가 지나서야 차가워진 시신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17살 고등학생 한 명이 조용히 사라졌다. 모범적이고 똑똑한 학생,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던 아이가 학교 창고의 어둠 속에서 영원한 잠에 빠져들었다. 한 방울의 피도, 투쟁이 흔적도 없이. 현장은 마치 그 죽음이 단순한 깊은 잠이었던 것처럼 깨끗했다. 과연 누가 이렇게 잔혹할 수 있을까? 학교라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곳에서 한 소년을 죽이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사라져버릴 수 있을까? 이 사건은 경기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리고 진짜 범인은 당신의 상상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절대 생각해낼 수 없는 그 사람이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어느 날 아침, 안산고등학교는 평소와 다름없이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교정에는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가득했고 깨끗한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각자의 교실로 향하고 있었다. 오전 7시 30분, 학교 경비원 박기철 씨가 무거운 열쇠 꾸러미를 들고 본관 3층으로 향했다. 교육청에서 나온 점검단이 오늘 갑작스럽게 방문하기로 했고 미술용품이 보관된 창고를 열어야 했다. 그 창고는 복도 끝에 자리 잡고 있었다. 평소에는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곳이었다. 무거운 철문은 보통 안쪽에서 걸쇠만 걸어놓지 완전히 잠그지는 않았다. 미술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박 씨의 늙은 손이 문고리를 돌리자 갑자기 코를 찌르는 이상한 냄새가 흘러나왔다. 오래된 먼지 냄새, 화학약품 냄새,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오랜 경험으로 단련된 직감이 이것은 평범한 냄새가 아니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맨 안쪽 선반 아래 가장 어두운 구석에 한 학생이 누워 있었다. 안산고등학교의 파란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었다. 가슴에는 학교 로고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옆으로 누운 채 마치 잠이 든 것처럼 평온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몸과 굳어진 팔다리가 이것이 단순한 잠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주변에는 몇 장의 그림 종이가 흩어져 있었고 액정에 금이 간 휴대폰 하나가 화면을 바닥에 대고 엎어져 있었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뒷걸음질 쳤다. 열쇠가 바닥에 떨어지며 내는 금소금이 죽음의 정적을 깨뜨렸다. 목이 메어 제대로 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낡은 휴대폰을 꺼내 112에 신고했다. 15분 후 학교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수업 중이던 교실마다 웅성거림이 일었고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평화로운 아침을 찢어버렸다. 안산서 형사들이 즉시 현장에 도착해 3층 복도 전체를 통제했다. 모든 수업이 중단되었고 학생들은 교실에서 나오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아이들은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본관 쪽을 바라보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다. 초기 현장 조사에서 확인된 것들. 피해자 이민준, 17세, 2학년 5반. 학교에서 인정받는 모범생이자 미술에 재능이 있던 학생. 전날 2교시에는 출석했으나 3교시부터 무단 결석으로 처리됨. 담임교사가 가정에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았음. 모든 사람이 민준이가 몸이 아파서 집에 간 것으로 생각했음. 하지만 실제로는 그 시간 내내 민준이는 학교 안에서 어둠 속에서 홀로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이 도착해 정밀한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팀장인 김진욱 경감은 2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해온 경험이 있었다. 외상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법의학팀의 보고가 올라왔다. 몸에는 상처 하나 없고 옷도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투쟁이 흔적도 보이지 않네요. 민준이의 눈은 살짝 떠져 있었고 동공이 확대되어 있었다. 혀는 목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있었고 목 주변에 극심한 수축의 흔적들이 보였다. 질식사로 추정됩니다. 기계적 질식. 누군가가 기도를 막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체의 온도와 경직 상태를 종합해 볼 때 사망 시간은 전날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로 추정되었다. 즉, 이민준은 발견되기 거의 하루 전에 이미 죽어 있었던 것이다. 한 고등학생이 학교 안에서 수업 시간 중에 살해당했는데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계획되고 은폐된 범죄였다. 김진욱 경감은 현장을 한 바퀴 돌아보며 세심하게 관찰했다. 철문은 정상적으로 잠겨 있었고 문고리의 먼지층도 박 씨의 지문을 제외하고는 전혀 교란되지 않았다. 창고 안에는 창문도 비상구도 없었다. 오직 하나의 출입구만 있을 뿐이었다. 경감은 무릎을 꿇고 민준이의 시신 옆에 앉았다. 아이의 자세는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다. 다리는 살짝 구부려져 있고 왼손은 가슴 위에 올려져 있었다. 마치 스스로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잠든 것 같았다. 이것은 시신이 사후에 옮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민준이는 바로 이곳에서 죽었던 것이다. 민준이의 휴대폰은 조심스럽게 증거봉투에 담겨졌다. 이것이 진실을 밝혀줄 유일한 단서가 될 수도 있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다른 증거들을 살펴봤지만 놀랍게도 깨끗했다. 민준이와 경비원을 제외한 다른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실내의 모든 물건들, 선반, 미술용품, 플라스틱 의자들까지 모두 원래 자리에 정리되어 있었다. 범인은 현장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유령처럼 사라졌다. 민준이의 추정 사망 시간인 오전 9시 20분경은 4교시 수업 시간이었다. 시간표상 민준이의 반은 1층에서 도덕 수업을 듣고 있었고 출석부에는 민준이가 결석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1000명이 넘는 학생과 교직원 중 그 누구도 민준이가 3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상한 소음이나 비명소리를 들은 사람도 없었다. 학교의 침묵이 살인자의 공범이 되어버린 것이다. 김 경감은 일어서서 창고 박복도를 바라봤다. 범인은 누구일까? 그리고 왜 하필 여기서 범행을 저질렀을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다. 첫째, 범인이 천재적인 범죄자이거나, 둘째, 우리가 전혀 의심하지 않을 사람이거나. 조사는 이제 시작이었다. 이민준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증언을 통해 서서히 드러나는 민준이의 모습은 복잡하고 모순적이었다. 성적은 중상위권이었지만 특히 사회과목과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민준이는 똑똑했지만 성격은 매우 강했다. 때로는 지나치게 강할 정도였다. 민준이는 불의를 못 참는 성격이었어요. 같은 반 친구인 정서연이 말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죠. 선생님들에게도 당당히 자신의 의견을 말하곤 했어요. 하지만 그런 성격이 때로는 문제가 되기도 했다. 민준이는 자신이 부당하다고 여기는 학교 규정에 은근히 반항하는 모습을 보였고 친구들과도 종종 의견 충돌을 일으켰다. 학교 기록을 보면 민준이는 3번의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다. 수업 중 질서 위반, 그리고 작년 말 교내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반성문을 쓴 기록도 있었다. 민준이는 나쁜 아이는 아니었어요. 담임인 최은영 선생님이 말했다. 다만 감정 조절이 좀 어려웠죠.
특히 자신이나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낄 때는. 그리고 민준이가 소중히 여기던 사람이 있었다. 바로 같은 반 여학생 박하늘이었다. 박하늘은 민준이와는 정반대의 성격이었다. 조용하고 온순하며 성적도 우수했다. 선생님들과 친구들 모두에게 사랑받는 모범생이었다. 이 둘은 학기 초부터 공개적으로 연인 관계였고 2학년에서는 유명한 커플이었다. 둘이 정말 잘 어울렸어요. 하늘이의 친구 김민지가 말했다. 민준이가 좀 거칠긴 했지만 하늘이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곤 했어요. 정말 다정하고 상냥했죠. 하지만 이 아름다운 연애가 결국 민준이를 죽음으로 이끈 단초가 되었다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수사팀의 첫 번째 타겟은 조승현이었다. 같은 반 남학생으로 민준이와는 중학교 때부터 절친이었다. 하지만 민준이와 하늘이가 사귀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여러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승현이는 하늘이에게 오랫동안 짝사랑을 하고 있었다. 조용히, 말없이, 하지만 깊게. 가장 친한 친구가 자신이 좋아하던 여자의 남자친구가 되어버린 것은 승현에게 큰 충격이었다. 승현이와 민준이가 요즘 자주 다퉜어요. 한 목격자가 증언했다. 지난주에는 방과 후에 거의 주먹 다짐을 할 뻔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말려서 그만둔 거지만요. 승현이는 전형적인 모범생 외모를 가진 조용한 아이였다. 말수가 적고 내성적이었지만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타입이었다. 수사팀이 더 파고들자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승현이의 휴대폰에서 민준이와 하늘이를 몰래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된 것이다. 50장이 넘는 사진들. 교실에서, 복도에서, 운동장에서 멀리서 찍은 것들이었다. 그 중에는 다시 볼 수 없는 하늘.jpg라는 파일명의 사진도 있었다. 10월 21일 승현이가 처음으로 경찰서에 불려갔다. 하늘이를 좋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승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하지만 민준이를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 애는 제 친구였어요. 하지만 모든 증거가 승현이를 가리키고 있었다. 동기도 명확했고 사건 당일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휴대폰 GPS 기록을 분석한 결과 승현이의 위치 정보가 사망 추정 시간인 오전 9시 48분부터 10시 5분까지 정확히 17분간 본관 3층에서 신호가 끊어져 있었다. 5분이라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17분이었네요. 김경감이 차갑게 말했다. 이 차이를 설명해보세요. 승현이는 창백해진 얼굴로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휴대폰 포렌식 조사에서 나온 결과였다. 승현이가 몰래 촬영한 사진들 사이에 한 장의 특별한 사진이 숨겨져 있었다. 파일명은 revengetime.jpg였다. 4시간의 조사 끝에 승현이는 결국 무너졌다. 눈물을 흘리며 일부를 시인했다. 맞아요. 제가 민준이에게 창고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승현이가 울면서 말했다. 하지만 솔직한 대화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민준이가 하늘이를 제대로 대하지 않으면, 하늘이가 울게 만들면 저는 그냥 둘 수 없다고 말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창고에서 뭘 했습니까? 수사관이 추궁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승현이가 소리쳤다. 약속 장소에 갔는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서 화가 나서 그냥 왔어요. 일관성 없는 진술, 모순된 행동들. 승현이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이 더 깊이 조사하던 중 두 번째 용의자가 부상했다. 박강민, 3학년 일반 학생으로 학교 축구부 주장이었다.
강민희와 민준이 사이에는 더욱 복잡하고 위험한 관계가 있었다. 강민희는 하늘이의 전 남자친구였다. 둘은 1학년 때 사귀었지만 2학년이 되면서 헤어졌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이는 민준이와 사귀기 시작했다. 학교에는 하늘이가 강민희와 사귀는 중에도 민준이와 만나고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강민희에게는 이것이 엄청난 굴욕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민준이가 죽기 한 달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민준이가 방과 후 낯선 청년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들은 재물을 빼앗지 않고 단순히 경고성 폭행만 하고 사라졌다. 민준이는 그때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누가 시킨 건지 알겠어. 모든 의혹이 강민희에게 집중되었다. 10월 22일, 강민희가 경찰서로 소환되었다. 18세의 강민희는 운동선수답게 체격이 좋았고 처음에는 매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민준이와의 갈등, 하늘이와의 관계, 그리고 폭행 사건에 대한 증거들이 제시되자 강민희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전자지갑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강민희가 인근 지역 불량배들에게 200만 원을 보낸 기록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강민희는 폭행까지만 지시했을 뿐 살인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준이 사망 당일 강민희는 시내의 한 학원에서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수업을 듣고 있었다. GPS 위치 기록, 학원 출입 기록, 수십 명의 목격자가 모두 이를 뒷받침했다. 강민희에게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다.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두 명의 강력한 용의자가 모두 무너진 상황에서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김진욱 경감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아직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다. 현장이 너무 깨끗했다. 17세 고등학생이 아무리 똑똑해도 격분한 상태에서 완벽하게 증거를 인멸하고 현장을 정리할 수 있을까? 민준이의 휴대폰을 다시 조사해봅시다. 김경감이 지시했다. 모든 비밀번호를 풀고 삭제된 파일까지 모두 복구하세요. 분명히 뭔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직감은 옳았다. 10월 23일 디지털 포렌식 팀이 마침내 민준이 휴대폰의 이중 암호화를 뚫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고등학생의 휴대폰이었지만 숨겨진 폴더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미술과 제1이라는 무해해 보이는 폴더명 뒤에 수많은 그림 파일들 사이에 35MB 크기의 MP4 파일이 숨겨져 있었다. 파일은 일반 갤러리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었고 특별한 앱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었다. 수사본부 대형 스크린에 동영상이 재생되자 모든 수사관들이 숨을 죽였다. 1분 32초 길이의 동영상. 흔들리고 흐릿한 화질이었지만 음성은 매우 선명했다. 문틈 사이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였다. 배경은 3층의 한 교무실이었다. 동영상 속에는 두 사람이 있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동료 이상의 친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여자는 다름 아닌 최은영 선생님. 34세로 국어를 담당하며 민준이의 담임교사였다. 남자는 사회과 교사인 김동원 선생님이었다. 둘 다 기혼자였다.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최은영 선생님이 뭔가를 눈치채고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누가 거기 있어? 당장 나와. 감히 몰래 촬영을. 그 영상 당장 지워. 내가 만약 이걸 누구에게라도 말한다면 내가 너를 평생 후회하게 만들 거야. 메타데이터 분석 결과 이 동영상은 민준이 죽기 2주 전에 촬영된 것이었다. 이민준은 우연히 또는 의도적으로 담임 선생님의 치명적인 비밀을 잡은 것이었다. 수사팀에게 전율이 흘렀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민준이의 갑작스러운 실종, 깨끗한 현장, 그리고 담임 선생님의 차분한 대응. 최은영 선생님을 즉시 조사실로 모셔오세요. 김경감이 명령했다. 선생님, 사건 당일 민준이와 개별 면담을 하셨나요? 김경감이 차갑게 물었다. 거의 1분간의 침묵이 흘렀다. 최 선생님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떨었다. 그랬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민준이를 창고로 불렀어요. 게시판 그림을 확인한다는 핑계로. 그리고 이어진 자백은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다. 최은영의 떨리는 손으로 쓰인 자백서는 그날의 끔찍한 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동영상을 촬영당한 후 최 선생님은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야 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도 있다는 공포에 시달렸다. 그녀는 여러 번 민준이와 개별 면담을 시도했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민준이는 특유의 도전적인 미소를 지으며 묵묵부답이었다. 삭제도 하지 않고 유포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가지고 있었다. 바로 그 침묵이 최 선생님에게는 정신적 고문이었다. 매일 민준이의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공포에 떨어야 했다. 사건 당일 아침,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최 선생님은 민준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게시판 작품 점검이라는 핑계로 창고에서 만나자고 했다. 그 창고에서 저는 민준이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자백서에 적혀 있었다. 제발 그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제 인생을 망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민준이의 대답은 차가웠다. 선생님이 정말로 체면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민준이가 말했다. 스스로 사표를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 이 동영상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는 보장할 수 없어요. 그 순간 최은영의 이성이 끊어졌다. 17년간 쌓아온 교사로서의 커리어, 가정의 평화, 사회적 신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저는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울면서 말했다. 그저 절망에 빠진 한 마리 짐승이었어요. 절망적인 분노에 사로잡힌 최 선생님은 민준이에게 달려들었다. 한 손으로는 입을, 다른 손으로는 코를 막았다.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민준이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저항했지만 마른 체격의 17세 소년이 절망에 빠진 성인의 힘을 막아내기는 어려웠다. 몇 분 후 민준이의 몸이 축 늘어졌다. 호흡이 멈췄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최 선생님은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 맥박을 확인하지도 응급실에 신고하지도 않았다. 오직 자신의 범죄를 숨기는 것만 생각할 수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의 시신을 구석으로 옮기고 흩어진 그림들을 정리하고 넘어진 의자를 다시 세웠다. 문고리의 지문을 깨끗이 닫고 원래대로 문을 잠근 후 조용히 사라졌다. 그리고 교무실로 돌아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하루를 보냈다. 진범은 갱스터도 질투에 눈먼 친구도 아니었다. 바로 민준이가 매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존경했던 담임교사였다. 조승연은 그날 밤 석방되었다. 경찰서 앞으로 나선 그의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무죄였지만 이미 학교와 지역사회에서는 그를 살인자로 의심하고 있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최은영 선생님이 조승연을 의도적으로 범인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것이었다. 민준이가 죽은 후 최 선생님은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그녀는 학생들 사이의 갈등 관계를 잘 알고 있었고 특히 조승연이 하늘이를 좋아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가짜 휴대폰 번호로 조승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마치 하늘이가 보낸 것처럼 위장해서
민준이와 한번 진지하게 대화해줘. 나 정말 힘들어 라는 내용이었다. 순진한 조승연은 정말로 하늘이가 도움을 요청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민준이에게 창고에서 만나자고 연락했고 실제로 그곳에 갔던 것이다. 조승연이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민준이가 죽은 후였다.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가지 못했고 아무 대답이 없자 화가 나서 돌아갔다고 진술한 것이 사실이었다. 최 선생님은 완벽한 대체 용의자를 만들어낸 것이다. 저는 조승연이 기자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죽었는데 사람들은 제가 그 친구를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고통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조승연의 삶은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망가져 있었다.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의혹과 시선은 평생 그를 따라다닐 것이었다. 12월 1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최은영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렸다. 방청석에는 민준이의 가족, 학교 관계자들,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재판부는 모든 정황을 종합한 후 최은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살인죄와 증거인멸죄, 그리고 무고죄까지 적용되었다. 피고인은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제자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판사가 엄중하게 말했다. 더욱 악질적인 것은 무고한 학생을 하지만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동영상 속 김동원 선생님은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지만 결국 사표를 제출하고 교육계를 떠났다. 그는 양심의 가책과 사회적 비난을 견디지 못했다. 안산고등학교는 큰 혼란에 빠졌다. 전면적인 시스템 개편이 이루어졌고 학생 상담 제도와 교사 윤리 교육이 대폭 강화되었다. 하지만 상처와 트라우마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민준이는 고향 경기도의 한 조용한 언덕에 묻혔다. 17세의 나이에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이민준은 자신의 침묵을 무기로 사용했다. 하지만 그는 침묵이 때로는 말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한 사람을 절망의 끝으로 몰아넣는 침묵은 결국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최은영은 한순간의 실수를 또 다른 범죄로 덮으려 했다. 하지만 거짓은 더 큰 거짓을 낳고 죄는 더 큰 죄를 부른다는 진리를 간과했다. 조승연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인생이 망가졌다. 진실이 밝혀졌지만 이미 받은 상처는 치유되기 어려웠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권력의 남용에 대해서, 침묵의 양날성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한 범죄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상상보다 훨씬 클 수 있다. 안산고등학교의 3층 창고는 이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날의 비극을 기억한다. 한 학생의 죽음, 한 교사의 몰락, 그리고 무고한 소년의 상처. 모든 것은 하나의 작은 거짓말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지키려는 또 다른 범죄로 이어졌다. 학교의 종소리가 여전히 울린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예전과 같지 않다. 그 속에는 이민준의 침묵이, 최은영의 절망이, 조승연의 고통이 섞여 있다. 완전한 침묵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침묵에는 목소리가 있고 그 목소리는 언젠가 진실을 말하게 되어 있다.